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법칙, 분명해야 달라진다. 인생은 생각하는 만큼 바뀐다. 심리학자 게리 클레이는 어느 날 내게 몇 년간 긴급 의료원으로 일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녀가 가족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다. 그녀는 아버지를 한번 쳐다봤는데 아버지의 안색이 안 좋아 무척이나 신경 쓰였다. 아버지, 지금 별로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버지는 기분이 정말 좋은 상태였고 그래서 농담을 던졌다. 얘야, 너도 오늘 별로 안 좋아 보이는구나. 아니요. 아니고요. 아버지 얼굴을 보니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몇 시간 후 그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대동맥, 대동맥경화였고 언제 심장마비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판단 아래 긴급 수술이 들어갔다. 딸의 직관이 없었다면 그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이 여성은 무엇을 본 것일까? 그는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에서 심장마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측했을까? 대동맥이 폐쇄되면 신체는 주요 장기로만 혈액을 내보내 표피 근처 지엽적인 곳들에는 피가 흐르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얼굴에도 혈색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다. 그녀는 병원에서 신부전을 일으킨 사람들을 수년간 봐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패턴을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능력을 개발한 것이다. 그날 본 아버지의 얼굴이 정확히 어땠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군사 전문가는 레이더 스크린에 깜빡거리는 빛만 보고도 아군 비행기와 적군의 미사일을 구별할 수 있다. 걸프 전쟁 동안 마이클 라일리 소령은 레이더에서 아군 전함이 보유한 전투기와 똑같이 보이는 적군의 미사일을 발견하고 그 즉시 제거 명령을 내려 전함 전체를 구했다. 그러나 그의 상급 장교들은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박물관 큐레이터들은 진품과 모조품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문적으로 위조된 모조품을 골라낼 수 있다. 경험 많은 방사선 전문의들은 내 스캔 영상을 보고 뇌졸중이 생겨날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 어떤 미용사는 머리카락의 느낌만으로 고객의 임신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인간의 뇌는 예측 기계다. 뇌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우연히 맞닥뜨리는 정보들을 분석한다. 긴급 의료원이 심장마비 환자의 얼굴을 본다든지 군사 전문가가 레이더 스크린에 뜬 미사일을 보는 등 뭔가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뇌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차리고 상세한 내용들을 분류하고 관련 신호들을 포착하고 장차 사용할 정보들을 기록해둔다. 따라서 충분히 연습한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도 특정 결과를 암시하는 신호들을 집어낼 수 있다. 뇌는 경험을 통해 습득한 교훈들을 자동적으로 인코딩한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나가고 있는지 늘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학습 과정은 계속 이뤄지고 있으며 주어진 환경에서 관련 신호를 포착하는 능력은 우리가 가진 습관의 기반이 된다. 우리는 내 신체가 생각하는 과정 없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과소평가한다. 우리는 머리카락이 자라는지, 심장이 뛰는지, 폐가 호흡 과정을 처리하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체는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 더욱이 이건 자동 조종 장치다. 우리는 의식적 자아 그 이상이다. 허기를 느꼈다고 생각해보라. 언제 허기가 느껴지는지 어떻게 할까? 카운터 위에 놓인 쿠키를 봐야만 식사 때가 되었음을 깨닫지 않는다. 미각과 허기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의 신체는 다양한 피드백 순환을 가지고 있고 언제 다시 식사할 때가 되었는지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 주변과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추적한다. 욕구는 우리 신체 전반에서 일어나는 호르몬과 화학적 순환작용으로 일어난다. 뭔가가 확실히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돌연 배고픔을 느낀다. 이것이 습관에 관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다. 습관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어떤 신호를 인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기회를 포착하고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는 습관이 유용한 이유다. 그러나 반대로 이는 습관이 위험한 이유이기도 하다. 습관이 형성되고 나면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행위가 일어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처 깨닫기 전에 과거의 패턴들을 행동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지적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다.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막는다든지, 질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막기 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와 같이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겨버리곤 한다. 그런 패턴들을 반복할수록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왜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게 된다. 한 가게의 점원이 손님들이 사용하고 난 선불카드를 잘라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줄지어 서 있는 선불카드 이용 고객들의 계산을 처리해주고 있었다. 그러다 한 손님의 차례가 되었고 점원은 손님의 신용카드를 받아들고는 가위로 잘라버렸다. 정말이지 완벽하게 자동적인 행위였다. 손님의 놀란 얼굴을 보고서야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내가 알던 한 여성은 전직 유치원 교사로 당시에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성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지만 종종 과거의 습관이 나타나서 직원들에게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손을 씻었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몇 년간 구조대원으로 일했던 한 남성은 아이들이 뛰는 것을 보면 이따금 걸어라고 소리친다고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습관을 촉발시키는 신호들은 기본적으로 눈에 잘 보이는 무척이나 흔한 것이 된다. 주방 카운터에 있는 물건이나 소파 옆에 놓인 리모컨, 주머니 속에 든 휴대전화처럼 말이다. 이런 신호들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 깊이 인코딩되어 있어서 우리는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행동을 해야 할 것처럼 느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행동 변화 과정을 생각해야 한다. 의식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 새로운 습관을 효율적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현재의 습관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데 일단 어떤 습관이 삶에 단단히 뿌리 내리면 대개 무의식적이고도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습관이 계속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을 발전시킬 수도 없지 않은가?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까지 당신 삶의 방향을 이끄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중 하나로 꼽힌다. 도쿄에서 기차를 타본 적이 있다면 철도원들의 독특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들은 기차를 운행할 때 특정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를 확인하고 크게 외치는 행동을 의례적으로 수행한다. 예를 들어 기차가 신호를 받으면 철도원은 신호가 파란불입니다라고 외친다. 기차가 각 역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속도계를 가리키고 그 시점에 정확한 속도를 불러준다. 발차 시간이 되면 시간표를 가리키고 그 시각을 소리친다. 플랫폼 밖에서는 다른 철도원들이 유사한 행동을 수행한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철도원은 플랫폼 가장자리에 가서 이상무라고 외친다. 모든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고 지시하고 크게 외친다.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나는 이 방법이 한 여성을 위기에서 구해준 것을 봤다. 그녀의 어린 아이들이 신칸센에 올라탔고 막 문이 닫히고 있었다. 신칸센은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열차다. 그녀는 기차 밖 플랫폼에 홀로 남겨졌고 기차는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출발 직전 철도원은 플랫폼 위아래를 가리키며 소리치는 안전점검을 수행했다. 그러다 간발의 차로 이 여성을 발견했고 발차하려는 열차를 간신히 멈춰 세웠다. 문이 열렸고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로 달려갔다. 잠시 후 열차는 안전하게 출발했다. 이렇게 확인하고 외치는 과정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안전 시스템이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작동한다. 이 시스템은 85% 이상 실수를 줄였고 30%까지 사고율을 낮췄다. 뉴욕시의 MTA 지하철 시스템은 이 시스템을 수정해
확인만 하는 점검 방식을 도입했는데 2년 동안 수행한 결과 잘못 들어온 객차율을 57% 낮췄다. 확인하고 외치는 이 시스템은 무의식적인 습관을 의식적인 수준으로, 즉 인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무척이나 효율적이다. 철도어는 눈, 손, 입, 귀를 다 사용하기에 뭔가 잘못되기 전에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다. 내 아내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한다. 여행을 가려고 문을 나서려고 준비하면서 그녀는 가져가야 할 짐 대부분의 이름을 크게 부른다. 열쇠 챙겼고, 지갑 챙겼고, 안경 챙겼고, 남편도 챙겼고.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올수록 그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일은 줄어든다. 이전에 어떤 행동을 수천 번 했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간과하기 시작한다. 이 일이 하기에 괜찮은 것인지 묻는 걸 그만두고 늘 하던 대로 그 일을 한다.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일 대부분이 이런 자기인식 결핍에서 나타난다. 습관을 변화시킬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나쁜 습관이 슬금슬금 되살아나는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하고 외치는 시스템은 우리 생활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습관 점수표를 만들었다. 이 점수표를 사용하는 간단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행동을 더욱 잘 인식할 수 있다. 자신만의 습관 점수표를 만들어 보자. 먼저 일상적인 습관들을 쭉 작성한다. 일어난다, 알람을 끈다,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욕실로 간다, 체중을 잰다, 샤워를 한다, 이를 닦는다, 치실질을 한다, 데오드란트를 뿌린다, 수건을 건조대에 걸어둔다, 옷을 입는다, 차 한 잔을 마신다. 목록을 완성하면 각각의 행동들을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건 좋은 습관일까, 나쁜 습관일까, 아니면 그냥 습관일까? 좋은 습관이라면 해당 항목 옆에 플러스를 표시하라. 나쁜 습관이라면 마이너스를, 그냥 습관이라면 는을 표시하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어난다, 알람을 끈다,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욕실로 간다, 체중을 잰다 플러스, 샤워를 한다 플러스, 이를 닦는다 플러스, 치실질을 한다 플러스, 데오드란트를 뿌린다 플러스, 수건을 건조대에 걸어둔다 는, 옷을 입는다 같다, 차 한 잔을 마신다 플러스. 어떤 상황에 어떤 표시를 하느냐는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살을 빼려고 한다면 매일 아침 땅콩 버터를 바른 베이글을 먹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하지만 똑같은 행동도 근육량을 늘리려는 사람에게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습관의 점수를 매기는 것은 또 다른 이유에서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라는 꼬리표는 다소 오류가 있다. 애초에 좋은 습관이나 나쁜 습관이라는 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효율적인 습관이 있을 뿐이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하다. 습관은 각각의 방식으로 우리를 돕는데 이는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렇게 돕는 방식이 우리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에게 어떻게 이득이 되느냐에 따라 습관을 목록화하라. 일반적으로 말하면 좋은 습관은 온전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흡연은 당장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지만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위한 행동은 아니다. 아직도 어떤 습관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이 행동은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가? 이 습관은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쌓아가는 한 표가 되는가? 위배되는 한 표가 되는가? 질문을 해보면 알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습관은 되게 좋은 것이다.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정체성과 마찰을 일으키는 습관은 되게 나쁜 것이다. 자신만의 습관 점수표를 만들었다면 먼저 어느 것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목표는 그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판단하지 말고 어떤 평가도 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해보자. 잘못에 대해 스스로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또 성공한 일에 대해 스스로 칭찬하지도 마라.
매일 아침 초콜릿바를 먹었다면 다만 그것을 인정하라. 마치 그런 행동을 한 누군가를 바라보듯이 말이다. 폭식을 했다면 다만 섭취해야 할 칼로리 이상을 먹어치웠다는 사실만 깨달아라. SNS를 확인하느라 시간을 낭비했다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생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 나쁜 습관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들을 직시하는 것이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확인하고 외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 행동에 대해 그렇게 크게 보고 행동 자체와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정크푸드를 먹는 습관을 없애고 싶은데 다시 과자로 손이 간다면 다음과 같이 크게 말하라. 나는 막 이 쿠키를 먹으려고 해. 하지만 이건 필요 없는 일이야. 먹으면 살찌고 건강을 해칠 거야. 나쁜 습관에 대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직접 들으면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더욱 현실적으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그 행동에 무게를 더하게 된다.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기억하고 있기만 해도 이 접근법은 꽤나 유용하다. 그저 이렇게 소리 높여 말하라. 내일 나는 점심을 먹고 나서 우체국에 가야 해. 그러면 실제로 그 일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행동에 대한 필요를 스스로 인식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행동 변화는 늘 인식에서 시작된다. 큰 소리로 말하거나 습관 점수표를 작성하는 것 같은 전략은 자신의 습관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어떤 신호가 그것을 불러일으키는지 집중하게 되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반응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써머리. 충분히 익숙해지면 뇌는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특정한 결과를 가져올 신호들을 집어낼 수 있다. 습관이 자동화되면 그 일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행동 변화 과정은 인식에서 시작한다. 습관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습관을 인식해야 한다. 확인하고 외치는 것은 행위를 말로 표현함으로써 무의식적 습관을 의식적인 단계로 끌어올린다. 즉, 인지 수준을 높여준다. 습관 점수표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잘 인식하게 해주는 간단한 연습이다. 수정쌤,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고 붙여라. 99페이지래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고 붙여라. 잘 들리시죠? 2001년 영국에서 248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운동 습관을 들이는 실험이 진행되었다. 피시험자들은 세 집단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 집단은 통제 집단으로 아주 단순히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두 번째 집단은 동기부여 집단으로 이들이 운동하는 것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운동의 장점에 대한 몇 가지 자료들을 읽게 했다. 또한 운동이 얼마나 관상동맥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은 두 번째 집단과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받았다. 이들의 동기 수준은 두 번째 집단과 같았다. 하지만 이들은 여기에 더해 다음 주에 언제, 어디서 운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했다. 특히 이들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계획표를 끝마쳐야 했다. 다음 주에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최소 20분 동안 격렬한 운동을 할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집단은 35에서 38%의 사람들이 최소 주 1회 운동을 했다. 흥미롭게도 두 번째 집단이 받은 동기부여 프레젠테이션은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세 번째 집단은 91%의 사람들이 최소 주 1회 운동을 했는데 이는 평균 수치의 2배 이상이었다. 이들이 계획표에 쓴 문장은 실행 의도라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 행동할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특정한 습관을 실행하겠다는 의도를 갖게 해준 방법이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의 진동, 초콜릿 쿠키 냄새,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등 습관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호들은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신호는 시간과 장소다. 실행 의도는 이 두 가지 신호에 반응한다. 실행 의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형식은 다음과 같다. X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Y는 행동을 하겠다. 실행 의도가 목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연구는 수백 가지나 된다. 이는 정확한 시간을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다. 언제 감기 예방 접종을 하러 갈지, 별장경 검사 예약 시간을 기록해 두는 일들 말이다. 공부하는 것이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든 실행 의도는 사람들이 습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음소거 돼 있어요. 연구자들은 심지어 실행 의도가 만들어지면 투표율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할 때 실행 의도가 생겨났다. 투표에 갈 때 어떤 길로 갈 거니? 몇 시에 투표소에 갈 거니? 몇 번 버스를 타고 투표소로 갈 거니? 이제까지 성공한 정부 프로그램들은 제때에 맞춰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언제 어디서 교통범칙금을 내면 된다는 고지를 해서 시민들이 이를 확실히 지키도록 촉구한다. 요점은 분명하다. 새로운 습관을 언제, 왜 안 없어지지? 밑에 게 안 보여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경향이 더욱 크다.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 이런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생각하지 않고 습관을 바꾸려고 애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난 더 건강하게 먹을 거야. 계속 넘어간다. 난 글을 더 많이 쓸 거야. 하지만 결코 언제 어디서 이 습관을 실행할지는 말하지 않는다. 실행에 대해서는 우연에 맡기고 그 일을 하는 걸 기억만 하길 바라거나 제때 맞춰 동기가 솟구치기를 바란다. 그러나 실행 의도는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싶어.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투표해야 해 같은 뭉뚱거려진 말들을 날려버리고 견고한 행동 계획을 세우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을 때 동기는 결여된다. 행동을 해야 하는 시간과 장소가 늘 분명하지도 않다. 그렇기에 언제 올지 모를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는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해 실행 의도를 세워야 한다. 일단 실행 의도가 마련되면 동기가 솟아오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한 페이지를 오늘 쓸까 말까, 명상을 오늘 아침에 할까, 점심에 할까. 행동이 일어나는 순간 결심은 필요 없다. 정해놓은 계획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자신의 습관에 이 전략을 적용하는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써보는 것이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명상. 오전 7시에 주방에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공부. 저녁 6시에 내 방에서 20분 동안 스페인어를 공부할 것이다. 운동. 저녁 5시에 동네 체육관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할 것이다. 결혼생활. 아침 8시에 주방에서 배우자에게 차 한 잔을 만들어줄 것이다. 습관이 언제 시작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매주, 매월, 매년 첫째 날에 시도해보라. 사람들은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대개 가장 희망으로 부푸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희망을 품으면 행동할 이유가 생긴다. 새로운 출발은 동기를 일으킨다. 실행 의도의 장점은 더 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확정되면 우리를 그 과정에서 이탈시키는 것,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 경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요구들을 쉽게 허락하고 수용한다. 그 요구 말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표가 모호하면 온종일 일어나는 작은 예들을 허용하기 쉽다. 성공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간과된다.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하라.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제시하라. 이를 충분히 반복하면 왜라는 의문을 품지 않고 적시에 적정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작가 제이슨 치바이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대개 의식적으로 운동하러 간다. 하지만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듯이 우리가 주로 운동하러 갔던 그 시간이 되면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한다. 일과 일상에서 실행 의도를 사용할 방법은 제법 많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접근법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포그 교수에게서 배운 것인데 나는 이 전략을 습관 쌓기라고 부른다. 습관이 시간과 장소를 만났을 때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는 생애의 대부분을 가난 속에서 살았는데 1765년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었다. 그는 딸의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결혼 비용을 치를 만한 여력이 없었다. 돈은 없었지만 그는 당대 최고의 지식백과 중 하나인 백과전서의 저자이자 출판사 공동 설립자로 유명 인사였다. 러시아 제국 황제 예카테리나 2세는 디드로가 재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크게 신경이 쓰였다. 그녀는 평상시 애서가로서 백과전서를 무척이나 즐겨 읽었던 것이다. 그녀는 디드로의 개인 장서들을 1000루블에 사겠다고 제안했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5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디드로는 갑자기 자금이 생기자 딸의 결혼 비용을 치르는 것 외에도 자신을 위해 주홍색 망토를 하나 샀다. 디드로의 주홍색 망토는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하지만 곧 그 망토가 자신이 지닌 다른 물건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자신의 물건과 우아한 망토 사이에 좋아도 통일성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다는 걸 깨달았다. 디드로는 곧 자신의 소지품들을 더 나은 것으로 바꿔야겠다고 느꼈다. 양탄자를 다마스쿠스 산으로 바꿨고 집을 값비싼 조각상들로 꾸몄다. 벽난로 위에 화려한 거울을 올렸고 식탁도 훨씬 좋은 것으로 바꿨다. 지프로 만든 오래된 의자도 버리고 가죽 의자를 샀다. 도미노가 와르르 무너지듯 하나를 사면 다음 것을 사들였다. 디드로의 행동이 특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나를 사면 다른 것까지 사게 되는 경향은 흔하다. 이런 행동을 가리켜 디드로 효과라고 한다. 디드로 효과는 새로운 것을 사게 되면 추가 구매가 일어나 소비의 소용돌이가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광경은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다. 옷을 사면 그 옷에 어울리는 신발과 귀걸이를 새로 사야 한다. 소파를 사면 갑자기 거실 전체의 조화를 위해 다른 기구들을 사야 할 것 같아. 자녀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소비의 연쇄 반응이다. 인간의 많은 행동이 이런 사이클을 따른다. 우리는 종종 막 끝마친 일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할 일을 결정한다. 욕실로 가서 손을 씻고 닦고 그 위에는 사용한 수건을 세탁실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리고 또 그 후에 쇼핑 목록에 세탁 세제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어진다. 행동은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각각의 행동은 다음 행동을 부르는 신호가 된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 새로운 습관을 세울 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습관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현재의 습관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그 위에 새로운 행동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습관 쌓기다. 습관 쌓기는 특별한 형태의 실행 의도다. 새로운 습관을 특정 시간, 특정 장소와 짝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습관에 짝짓는 것이다. 포그 교수가 작은 습관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이 방법은 거의 어떤 습관에든 적용 가능한 신호를 만들 수 있다. 습관 쌓기 공식은 다음과 같아.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명상.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나서 1분 동안 명상을 할 것이다. 운동, 퇴근 후 외출복을 벗고 나서 곧바로 운동복을 갈아입을 것이다. 감사, 저녁 식사 자리에 앉고 나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데 감사하는 말 한마디를 할 것이다. 결혼생활,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배우자에게 키스를 해줄 것이다. 안전, 운동화를 신고 나서 친구나 가족에게 내가 어디서 얼마나 달릴 것인지 문자로 알려놓을 것이다.
습관 쌓기의 핵심은 해야 할 행동을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행동과 짝짓는 것이다. 이 기초적인 구조를 완전히 습득하고 나면 작은 습관들을 함께 연결시킴으로써 더 큰 습관을 쌓을 수 있다. 이는 한 가지 행동에서 다음 행동으로 자연스럽고도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 긍정적인 디도로 효과인 것이다. 아침에 하는 일상적인 습관 쌓기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1.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나서 1분 동안 명상을 할 것이다. 2. 2분 동안 명상을 하고 나서 오늘 할 일 목록을 작성할 것이다. 3. 오늘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나서 즉시 첫 번째 일에 착수할 것이다. 저녁에 습관 쌓기를 할 수도 있다. 1.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릇을 바로 식기세척기에 넣을 것이다. 2. 그릇을 치우고 나서 즉시 주방 조리대를 치울 것이다. 3. 주방 조리대를 치우고 나서 매일 아침에 쓸 커피잔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습관은 현재의 일상적인 일들 사이에 끼워 넣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이미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한다고 해보자. 일어나서 침대를 정돈하고 샤워를 한다. 그런데 매일 밤 책을 더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고 해보자. 습관 쌓기를 확장해서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고 베개 위에 책을 한 권 가져다 놓고 샤워를 한다. 이제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즐겁게 읽을 책 한 권이 베개 위에서 당신을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습관 쌓기를 통해 우리를 미래의 행동으로 이끄는 간단한 규칙들을 만들 수 있다.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을 위한 게임 계획 같은 것이다. 이 방법에 익숙해지면 상황이 적절할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줄 일반적인 습관 쌓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 운동, 계단을 보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대신 계단을 올라간다. 사교, 파티에 가면 모르는 사람과 인사를 나눈다. 돈 관리, $100가 넘는 물건이 사고 싶어지면 구매를 하루 미룬다. 건강한 식습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면 언제나 접시에 채소를 먼저 담는다. 미니멀리즘, 새로운 물건을 사면 물건 하나를 버린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다. 기분, 전화가 울리면 받기 전에 한번 신호모하고 웃는다. 건망증, 공공장소에서 자리를 뜰 때 뒤에 남겨둔 것이 없는지 테이블과 의자를 확인한다. 이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성공적인 습관 쌓기 계획을 만드는 비결은 일을 시작하게 하는 올바른 신호를 모으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언급하는 실행 의도와 달리 습관 쌓기에는 그것을 일깨우는 시간과 장소가 함축되어 있다. 습관 한 가지를 일상에 끼워 넣을 시기와 장소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침 일과에 명상 시간을 넣고 싶다고 하자. 하지만 그 시간에 자녀들이 방 안을 뛰어다니고 어수선하기 그지없다면 시간과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이다. 그 습관을 가장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시간과 장소를 생각하라. 뭔가에 열중해 있는 시간에 어떤 습관을 시도하려고 하지 마라. 또한 신호는 시도하려는 습관과 같은 빈도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매일 어떤 습관을 실행하기로 했는데 매주 월요일에만 하는 기존 습관과 짝을 지어 습관 쌓기를 한다면 좋은 선택이 아니다. 습관 쌓기의 올바른 촉매를 찾는 방법 하나는 현재의 습관을 쭉 써보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했던 습관 점수표를 활용할 수도 있다. 대신 목록은 두 열로 작성한다. 첫 번째 열에는 실패하지 않고 매일 하고 있는 습관을 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침대에서 나온다. 샤워를 한다. 이를 닦는다. 옷을 입는다. 커피를 내린다. 아침을 먹는다.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준다. 일을 하러 간다. 점심을 먹는다. 퇴근한다. 옷을 갈아입는다. 저녁을 먹는다. 불을 끈다. 잠자리에 든다. 목록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아마도 당신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이다. 두 번째 열에는 매일 건너뛰지 않고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써보자. 해가 떠오른다,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 알람이 울린다, 해가 진다. 이 두 가지 목록을 써보면 새로운 습관을 생활 어디에 더 씌워야 하는지 가장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습관 쌓기는 특히 신호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특정한 행동일 때 가장 잘 작동한다.
많은 사람이 너무 모호한 신호들을 선택한다. 나 역시 이런 실수들을 했다. 푸시업 습관을 들이려고 했는데 습관 쌓기를 점심시간에 푸시업 10개를 해야지라고 결정한 것이다. 처음에는 합당해 보였다. 하지만 곧 촉매가 불명확하다는 걸 깨달았다. 점심을 먹기 전에 푸시업을 한다고? 아니면 점심을 먹고 나서? 그럼 어디서 하지? 말도 안 되는 며칠을 보내고 나서 나는 이 습관 쌓기 전략을 수정했다. 점심을 먹으려고 노트북 컴퓨터를 닫았을 때 책상 앞에서 푸시업 10개를 해야지. 모호했던 내 전략은 순식간에 구체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책을 더 많이 읽어야지. 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이런 습관은 훌륭하지만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시하지는 못한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라. 문을 닫은 후에, 이를 닦은 후에, 식탁에 앉은 다음에 같은 식으로 말이다. 분명하게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새로운 습관에 관한 신호를 구체적으로 좁힐수록 행동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를 더욱 잘 알아차릴 수 있다. 행동 변화의 첫 번째 법칙은 분명하게 만들어라다. 실행 의도와 습관 쌓기 같은 전략은 습관에 관한 분명한 신호를 만들고 행동할 때 장소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고안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서머리. 행동 변화의 첫 번째 법칙은 분명하게 만들어라다. 가장 일반적인 신호 두 가지는 시간과 장소다. 시간과 장소에 새로운 습관을 끼워 넣으려면 실행 의도 전략을 사용하라. 실행 의도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습관 쌓기는 현재의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짝짓는 전략이다. 습관 쌓기 공식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챕터 6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의 내과 의사 앤 손다이크는 희한한 생각 하나를 떠올렸다. 스스로 의지를 갖거나 동기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병원 직원과 방문객들의 식습관을 더 낮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였다. 손다이크와 동료들은 병원 식당 구조를 조금씩 변경하는 6개월짜리 연구를 설계했다. 이들은 식당 안 음료 배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다. 처음에 냉장고들은 식당 계산대 옆에 놓여 있었고 탄산 음료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다. 연구자들은 냉장고마다 생수병을 추가해서 넣어두었고 음식 배식대 옆에 생수병이 담긴 바구니를 놓았다. 주요 냉장고들 안에는 여전히 탄산 음료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급수 장소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었다. 이후 3개월 동안 병원의 탄산음료 판매는 11.4% 감소했다. 반면 생수 판매는 25.8% 증가했다. 이후 연구자들은 음식에 대해서도 한 가지 조정을 더했고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실험을 알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꼭 그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물건을 선택한다. 주방에 들어갔을 때 조리대에 쿠키 접시가 놓여 있다면 누구나 하나 정도는 집어 먹을 것이다. 그전에는 쿠키를 먹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배가 고프지 않았어도 말이다. 사무실 공용 테이블에 늘 도넛과 베이글이 놓여 있다면 지나갈 때마다 하나를 들지 않기가 어렵다. 습관은 우리가 있는 공간과 우리 앞에 놓인 신호들에 따라 변화한다. 환경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우리 모두가 성격이 다르긴 해도 특정한 행동들은 특정한 환경 아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곤 한다. 교회에서는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고 어두운 길에서는 주변을 살피며 방어적인 태도로 행동한다. 이처럼 일반적인 변화 대부분이 내적이 아닌 외적 환경에 따라 일어난다. 이처럼 우리는 주위를 둘러싼 세계 때문에 변화한다. 습관은 모두 맥락을 따른다. 1936년 심리학자 크루드 레비는 강력한 함의를 담은 간단한 공식 하나를 만들었다. 행동은 사람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간의 함수 관계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곧 레빈의 방정식을 실험했다. 1952년 경제학자 호킨스 스턴은 암시 충동 구매라고 불리는 현상을 언급했다. 이것은 쇼핑객이 처음 물건을 보고 욕구를 이미지화하는 순간 촉발된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은 종종 그 물건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 물건이 어떻게 자기 앞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물건을 산다.
흔히 눈높이에 있는 물건이 바닥 쪽에 있는 물건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이유로 이윤이 더 많이 남는 고가의 브랜드 물건들이 상점 진열대에서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놓이고 저가의 물건은 손이 닿기 어려운 위치에 놓인다. 통로 양끝에 놓인 매대의 물건 배치도 이 기준을 따른다. 통로 양끝은 한마디로 소매업자들에겐 돈을 찍어내는 기계라 할 수 있는데 상점 안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한 번은 설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카콜라 판매의 45%는 통로 양끝 매대에서 이루어진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더 확실히 접할수록 그것을 이용하는 경향은 더욱 높아진다. 사람들은 모든 술집에 버드라이트 맥주가 비치되어 있어서 그걸 마시고 거리의 모든 코너마다 스타벅스가 있어서 그곳을 방문한다. 우리는 모든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탄산음료가 아니라 생수를 선택했다면 스스로 원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많은 행동들은 목적이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선택지라는 이유로 실행된 것이다. 살아있는 생물들은 세계를 감지하고 받아들이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독수리는 놀라운 가시거리를 가지고 있고 뱀은 감각이 고도로 발달된 혀로 공기의 맛을 느낌으로써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상어는 근처에 있는 물고기들이 발생시키는 전기와 진동의 양을 아주 미세한 것까지 추적할 수 있다. 심지어 박테리아도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을 추적하는 미세한 감각세포, 즉 화학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감각 신경 체계로 인지한다. 우리는 시각, 소리, 냄새, 촉각, 맛으로 세계를 감지한다. 하지만 자극, 감각이라는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이는 의식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복통을 앓으면서 메스꺼움을 느끼고 우들두들한 땅을 걸으면 균형 감각이 무너진다. 이 외에도 우리 신체 내의 수용체들은 혈액 내의 염분량이 많거나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셔야 할 필요성 같은 광범위한 내부 자극을 포착한다. 하지만 인간의 온갖 감각 능력들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시각이다. 인간의 신체는 약 1100만 개의 감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어림잡아 1000만 개 정도가 시각적인 자극을 포착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뇌를 이루는 세포 절반이 시각에 이용되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다른 감각보다 시각에 더 의존하고 있다면 시각적 신호들이 행동에 가장 큰 촉매가 된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보는 것에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생활 및 직장 환경에 생산적인 신호들을 채우고 비생산적인 신호들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도 이런 관점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는 환경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환경의 설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계속 읽어요? 아침마다 사과를 먹게 된 비밀. 1970년대 에너지 위기와 석유 파동 기간에 네덜란드의 연구자들은 국가의 에너지 사용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들은 암스테르담 인근의 한 교회에서 몇몇 주택 소유자들이 이웃에 비해 30%나 에너지를 덜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집의 크기나 전기 사용량당 요금은 비슷했는데 한 가지 예외적인 차이가 있었다. 바로 전기 계량기의 위치였다. 어떤 집은 계량기가 지하에 있었고 어떤 집은 현관복도 위쪽에 있었다. 쉽게 추측할 수 있듯이 현관복도에 계량기가 있는 집이 전기를 덜 사용했다. 에너지 사용량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더 절약했던 것이다. 습관은 모두 어떤 신호에 의해 시작된다. 우리는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를 더욱 잘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생활과 직장 환경은 종종 어떤 행동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즉 행동을 유발하는 명확한 신호가 없다. 기타를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면 연습하지 않게 된다. 손님 방 한구석에 있는 책장에 책을 꽂아두면 책을 읽지 않게 된다. 찬장의 맨 위쪽에 비타민통을 넣어두면 비타민을 먹지 않게 된다.
습관을 일으키는 신호들이 미미하거나 감춰져 있다면 그것들을 지나치기 쉽다. 반대로 분명한 시각적 신호는 우리의 주의를 끌어 습관적 행동을 하게 한다. 1990년대 초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의 청소부들은 남성 소변기 중앙에 파리같이 생긴 작은 스티커를 붙였다. 그러자 남성들은 소변기로 더 가까이 다가갔고 파리를 향해 소변을 봤다. 결과적으로 소변이 변기 바깥으로 튀는 일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변기 스티커가 화장실 청소 비용을 연간 8%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나 역시 눈에 띄는 신호가 일으키는 힘을 경험했다. 나는 가게에서 사과를 사오면 냉장고 아래쪽 야채칸에 넣어두고 까맣게 잊곤 했다. 그걸 떠올릴 때쯤이면 사과가 다 뭉그러져 있기 일쑤였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었기 때문에 먹지 않은 것이다. 해요? 읽어요? 요거까지 읽고 저희 그만할게요. 그래서 환경을 다시 설정하기로 했다. 나는 커다란 과일용 그릇을 사서 식탁 한가운데 놓은 다음 사과를 사서 그 그릇에 담아두었다. 언제든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자 마법처럼 나는 매일 사과를 몇 개씩 먹게 되었다. 사과가 내 시야에 분명하게 들어오는 곳에 있었을 뿐인데 사과 먹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그러면 이제 환경을 다시 구성하고 원하는 습관을 세우기 위한 신호를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매일 밤 영양제를 먹는 걸 잊지 않고 싶다면 욕실 세면대 옆에 약병을 놓아라. 기타 연습을 더욱 자주 하고 싶다면 기타를 거실 한가운데 두어라. 감사 편지를 보내는 걸 기억하고 싶다면 책상 위에 카드를 한 무더기 쌓아두어라.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싶다면 아침마다 물병을 채워 집의 공용 공간들에 두어라. 어떤 습관을 삶의 큰 부분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신호를 자주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지속적인 핵의 대부분은 되게 다양한 신호들을 갖는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꺼내도록 촉진하는 신호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라. 차를 운전할 때, 친구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볼 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등 수없이 많다. 좋은 습관에도 같은 전략을 이용할 수 있다. 주변 환경의 촉매들을 간간히 섞어 놓음으로써 하루 동안 그 습관에 대해 생각할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가장 좋은 선택은 가장 잘 보이는 신호다. 좋은 습관에 대한 신호들이 눈앞에 정확히 놓여 있으면 좋은 결정을 내리기가 쉽고 자연스러워진다. 환경 디자인은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는데도 우리는 이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신호는 더 많이 보이고 부정적인 신호는 덜 보이도록 생활과 환경을 바꿀 수 있다. 환경 디자인은 우리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 삶의 설계자가 되도록 만들어준다. 자신의 세계를 디자인하라. 그 세계의 소비자가 되지 마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찍을게요. 어우, 화면 꽉 차서 좋으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갑니다. 잠시만. 어딨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